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회의 이상이냐 자화상이냐 문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섣부른 해결책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펼쳐놓고 더 많이 고민해보고 더 많이 방법을 마련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앞으로 주어지는 한 20-3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이 얘기를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제의 키워드를 꼽다면 고단함과 행복함인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고단함을 느끼고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서 고단은 행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뭘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 얘기를 한번 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고단이든 행복이든 간에. 일자리 관련해서도 첨가하고 싶은 게, 제가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방 친구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애를 써서 막 서울에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하면 먹고 살아야지, 뭐 여기서 못 먹고 살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오히려 이런 일자리도 경쟁이 좀 심화시키는 것도 아닌지,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처음에 진입을 아예 이제 수도권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러한 만연한 생각 때문에 그 서울로 가면 뭐 고단하고 이런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청년들 그 인식이 만연해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자리의 문제, 청년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다 같이 겹쳐서 지금 나타나고, 와도 고단하다는 거 아는데 가야 된다는 거죠.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정 작가님? 네.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 저도 지방 출신으로서 지금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데,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어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장 뚜렷한 사회 중 하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 뭐 청년 세대의 뭐 저출생 이런 문제들도 그런 지나친 인구 밀집 구조 이런 것들과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되게 비슷한 건데, 도태 공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전부 다 이제 중앙으로 몰리는 이런 어떤 소용돌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지방 소멸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가뭄에 이제 무릉도해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무릉도해가 최후에 남는 게 이제 수도권인 거죠. 다 저기 안 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도태 공포 같은 것들이 그런 뭐 소위 일자리 문제, 뭐 어떤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과 다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연구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 청년들이 서울을 떠난다.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또 민감해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인구 이동 청년이 왜 떠나는지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청년들의 동태, 거주와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몇 살에 이동하고 왜 이동하고를 쭉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데는 다 밀집해서 학교 근처, 그다음에 그 역삼동 1인 가구 집값 좀 강남인데 싼 이런 데 막 모여 살다가 30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또 다 서울 밖으로 떠나요. 근데 이게 또 슬픈 게 서울 밖으로 떠나서 뭐 수도권을 벗어나 그게 아닌 거죠. 여전히 직장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또 가족들하고 살기에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기엔 서울이 너무 비싸거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신도시로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거기 가서 결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키우면서 누군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면 출퇴근을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서울에서 저희는 서울연구원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서울에서 청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하자고 하지만, 문제는 그건 이제 서울만 생각이죠.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일도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역 곳곳에 조성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지만 흰자와 노른자, 예, 이야기, 그렇죠? 예. 실제로 경기도가 그만큼 또 인구가 이제 늘었잖아요. 예. 결국엔 수도권이 커져버린 거고,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수도권에서 재편되는, 다시 재현되는, 아마 이런 현상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고단함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아까 소확행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만 하면서 살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소소하지 않고 막 거대하고 더 확실한 행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무엇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복에 관한 얘기도 괜찮습니다. 혹시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청년이 약간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쉽게 잘 도출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불평등이라고 하면은 노인 세대하고 청년 세대가 제 직격탄이 맞는데 이게 자본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노인분들은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청년분들은 그냥 자본을 쌓을 누적 그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구조를 바꿔야 청년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약간 은폐하려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이 토론 주제를 봤음에도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슬럼이 문제다. 그러면 슬럼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슬럼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곰곰이 따져오면 값싸고 쉽고 편한 건 슬럼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은 다 그런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하자면 슬럼 자체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타는 것이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변화일 거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크나큰 강점인데 또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수가 힘들거나 어려워요. 즉 한번 경로를 타기 시작하면 쭉 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제3의 길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Escaping the Slums과 그다음에 Changing the Slums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이 뭐 좋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걱정스럽거나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은 개인적인 슬럼 탈출 방식만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뭐 구하지 않고 그냥 쉬어버린다,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자본이 없다,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완전 폭등하고 있는데 노동 가치는 완전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만약에 뭐 월 2, 300 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열심히 아무리 벌어도 이게 그 아킬레스 거북이처럼 자본, 어떤 우리 사회의 그 코어층의 어떤 그 자산 증식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 끊임없이 벌어지게만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오는 어떤 그런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뭐 후기 자본주의나 뭐 그런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약간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등받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코어 자산 계층, 이 자산 계층으로부터 이제 청년 세대가 느끼는 어떤 절대 저기 들어갈 수 없다, 절대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또 자본과 노동의 좀 근본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무래도 좀 청년에 대한 서로 간의 좀 오해나 이런 게 조금 아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이 유네스코 토크를 사실 청년을 주제로 지금 진행한다고 해서 청년 패널들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서로 그 청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청년 패널들을 모집했다면 사실은 이걸 듣는 어떤 일종의 기성세대 분들도 같이 모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면 이거를 듣는 분들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세대가 가장 주목하는 게 사실 지금 청년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여러 다양한 행사들도 많고 그만큼 얘기도 많이 꺼내고 있지만 과연 정말 다양하게 다 모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말에 떨림이나 울림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일체감 같은 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뭐 아주 전형적인 제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저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은 마치 그저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일체감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건가요?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청년 세대가 윗세대의 청년 세대들하고 좀 구별되는 지점이 그런 차이점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윗세대들 뭐 586 세대 분들이 어떤 그 학교나 대학생 때나 사회초년생 때도 계급적인 것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분화되고 이런 건 좀 그럼 저희 세대보다 좀 덜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일자리 문제랑 이 문제랑 약간 크게 이렇게 간통하는 키워드가 좀 능력주의하고도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기회를 누리면 이게 이 사람 능력 때문에 얻었을 것이야라는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에 좀 깔려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거나 비판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도 그 어렸을 때 교육에서 특히 이제 그런 능력주의가 약간 내재화돼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저항이라고 하거나 개선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이 제가 느끼기로.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불만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사실은 더 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거기에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불만을 정교하게 표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좀 레디컬하게 얘기하면은 좀 가스라이팅을 당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약간 청년 세대들이 특히. 당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재생산에 대한 부담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가정을 이루고 이래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는데 좀 더 넓게 봐서 내가 그럼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나 출산할 수 있나라고 생각해보면은 일단적 선택권이 없었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 지역이나든가 이런 것도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그거를 좀 저희 세대들이 약간 그런 시각을 좀 가지면은 좀 더 약간 공론이나 이런 게 좀 잘 통합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과감하고 근본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비록 덜 정제된 측면도 없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공론의 영역이긴 하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한 분 정도 더 들어볼까요? 어차피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순서로 한 거니까. 예. 이제 청년이라는 나이에 소속이 된 이제 막 20살이 된 사람으로서 뭔가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는 뭔가 대학 가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약간 대학 왔더니 약간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뭔가 무언가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뭔가 나중에 못 이룰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약간 대학교 가면 열심히 놀아야 되고 열심히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열심히 학점도 따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청년들이 약간 너무 부담이 갖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같은 청년이라도 뭔가 청년의 약간 시작에 있는 저가 느끼기에는 뭔가 34살 이 사람들과 같은 청년으로 묶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20살 이제 성인이 된 나이고 막 20살 중반 되면 벌써 졸업을 해야 될 나이고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뭔가 같은 소속감을 애초에 느끼지도 않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압박감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속감은 자기 과나 대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속감이 아니면 세대에 대한 소속감이요? 세대에 대한 소속감을 말하고 싶었어요. 말씀 주실 분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그 지점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아까 제가 조급한 자본주의 또는 정 많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의 축적 방식이 아니면 자본의 운영 방식이 변하면 우리 인간들도 사실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취업의 관행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기업은 말 그대로 즉시 전력감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얘긴즉슨 과거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이른바 OJT라고 얘기를 하죠. 일하면서 일을 배운다라고 하는 어떤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의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서강대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뚜렷하게 느끼는 변화는 학생들이 굉장히 조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40년 전에 이를테면 제가 겪었던 대학 시절과 비교해 보면 야 너무 그렇게 서둘지 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당사자라 그러면 즉시 전력감을 요구하는데 내가 온갖 걸 다 준비해 가지 않으면 난 취업이 안 되겠네?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구조가 인간에게 얼마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지점을 적어도 제가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바를 지금 제 생활에서 실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세대를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역할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정체성의 어떤 주된 축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철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긴즉슨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코스튬이 됐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 아까도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부캐라고 하는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캐를 여러 개를 놓고 그때 TPO예요, TOP예요. 여튼 거기에 맞춰서 그때 자신의 정체성의 코스튬을 갈아입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 주자가 혹시 세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세대의 주된 경쟁자들을 보게 되면 내셔널리티나 인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즘 바꿀 수가 있어요. 인종 같은 건 힘들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민 가버리면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연적인 경계라고 했던 것들을 바꾸는데 거기에 비하면 세대라고 하는 커스튬은 정말로 쓸모가 많은 커스튬입니다. 그때 뭐 오늘 밤은 놀고 싶으니까 86으로 갈아입고 내일은 좀 더 공부하고 싶으니까 저 의도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X세대라고 하는 커스튬을 갈아입어야지. 어쨌든 X세대로 갈아입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돼도 괜찮다. 왜? 세대라고 하는 건 커스튬, 정체성의 커스튬의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저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이라고 했을 때 너희 청년 세대들이 공통점이 있느냐 이런 이제 어떤 그게 계속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세대라는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해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저도 통찰력 있고 어떤 일종의 팩트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한 청년 세대 특히 한 세대가 자기 세대의 공통적인 경험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무엇이 우리 세대의 가장 공통적인 경험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20살, 34살, 우린 다른 세대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살, 21살, 23살, 28살 다 다른 세대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20살과 34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도 한번 고민 저는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 요즘 세대, 요즘 청년 세대라고 했을 때 약간의 좀 폭넓은 그 연령 규정 안에서 있는 청년 세대의 가장 공통적인 경험은 저는 아주 극심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가 없는 시대인 거죠. 아무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 왜 그렇게 스펙을 열심히 쌓을까요? 무슨 스펙이 내 인생을 결정할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내가 지금 토익도 930, 일본어, 한국어, 한자 능력 시험 모든 걸 다 따놨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기성세대의 면접관이 찝어서 얘는 일본어 1급 있네 얘 뽑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평가당하는 자의 불안인 거죠. 어떤 기존 기성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끊임없이 평가당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조차 알 수 없는 이 어떤 완전한 그런 불안의 시대에서 이 세대들이 느끼는 그 기준의 상실, 지도의 상실, 가장 극심한 형태의 불안,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총체적인 현상이 이런 것들을
가장 핵심 경험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금의 청년 세대의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거는 청년 다 다르니까 다 달라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의 그런 공통적인 경험을 발굴하고 집중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실은 그거를 성공한 세대들이 몇 번 있었죠. 예. 흔히 말하는 586이라고 불리우는 세대, 그게 과거에 386이라고 불렸던 세대가 그랬고요. 419 세대도 사실은 상당 부분 그랬던 측면이 있고 호명을 스스로 해가지고 그걸로 사회 안으로 밀어넣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한 읽히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저희들 말 한마디씩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어떨 때 행복하세요? 계속 물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을 얘기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 뒤에 그 질문을 여쭤보셨을 때 저는 바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사회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 이제 행복이라는 게 거대하거나 큰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행복은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근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 마시거나 집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에 대해서 여쭤보셨을 때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렇게 소소한 행복들을 자신만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되면 그래서 유지가 되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만큼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냐라고 한번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내 행복이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은 행복인데 그것조차 가지고 지키기가 어려운 건가 하는 거. 근데 이제 고단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때 이제 얼핏 머릿속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행복을 즐기고 있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고 있겠지? 내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겠지? 내가 과연 이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안함과 고단함 이런 게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인데 이 작은 행복을 그대로 그냥 누리고만 있는 게 맞는 걸까? 좀 있으면 이게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저도 요즘에 사실 청년 문제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시류가 지났다고 해야 될까? 또 이 언론이나 사회에서 한창 관심을 엄청 가지다가 뭐 어쨌든 뭐 그게 뭐 정치나 이런 데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청년 문제의 어떤 화두성이 굉장히 또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요즘에 이렇게 청년 문제의 전문가분들과 청년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들려준 이야기들 덕분에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이제 마지막 3부에서 앞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가면서 중간중간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다 묻었고 그거 아까 소확행에 대한 의견 주셨던 거에서 저는 진짜 그게 딱 지금 청년의 마음과 상황을 대변하는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 그냥 소소한 행복이 아니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와서 다들 검소해졌나? 왜 작은 행복을 찾지? 큰 행복이 아니라 우리 나이 때는요. 최소한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서 집 정도 사줘야 행복했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그냥 맥주 한 캔 마시 행복하대.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기성세대들이 뭐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서 집을 사고 뭘 하고 이렇게 이루었던 가업들은 지금 청년들은 스스로 포기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 거예요. 포기를 했다고 그럴까? 근데 그 가업들이 내 노력으로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 너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좌절 말고 성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나마도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건 작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캔맥주에다 오징어는 꼭 먹을 거야. 이거를 얻어내는 거. 그거에서 성취, 좌절 속에서의 성취.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한켠에 마음이 불안하대. 왜?
취업 준비, 내일 출근. 이 과업이 청년기에 해야 되는 과업이 여전히 나는 해결되지는 않았고 소확행을 느낀다고 하지만 나의 불투명한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이 상황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한 가지만 딱 앞에 했던 얘기 중에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청년들을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의 집단으로 소속을 우리가 세대적 측면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해서 가장 성공한 세대가 말씀 주신 거죠. 586 세대, 과거 386 세대인데 이것도 사실 좀 연구에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청년 세대에서 우리가 청년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청년이 동질적으로 동일하게 문제로 인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어떤 소속과 어떤 같은 집단으로서 동질성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것도 연구지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불평등의 문제, 어떤 불평등 대물림의 문제, 세습의 문제 막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것도 청년 자신이나 부모의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굉장히 비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계층 이동성에 대해서도 더 어둡게 전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완전하게 청년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이 완전하게 동질적일 수 있느냐. 그 안에서도 이러한 이질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런 마지막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진 교수님의 말씀도 들어봐야겠네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반복이고 하나는 질문인데요. 반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의 문제는 단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복수로 온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되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아까 우리가 정 교수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확행 얘기 외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부분 관련돼서 패널로 오신 분들이나 저희 전문가들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긴즉슨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 식의 문제 제기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이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스탑.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걸 넘어서는 문제 제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미숙했구나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했다라고 하는 거. 저 나름대로 소득을 가지고 오늘 톡을 마무리해서 뿌듯합니다. 예, 마무리 말씀까지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2시간 많은 이야기들 나눴지만 어떤 면에서 겉핥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토론을 거의 일주일에 5번 라디오, 그다음에 TV로 한 번 하면 6번을 하는데 그걸로 이제 4년째를 넘어섰거든요. 1000번이 넘는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론 사회자나 진행자로서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한꺼번에 해본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토론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토론이 없으면 문제 해결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매번의 토론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만큼은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를 은폐하는 단어건 또는 청년 문제가 바로 우리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어떤 징표건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허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